비가 와도 그 정도밖에 못 아우, 돼요. 다른 것들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명함 예. 있으시면 한 장만. 명함, 저희 아직 캠프에 예. 명함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저기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김봉자 준자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예. 그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원래 그 캠프 들어오기 전에는 이 조그만 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연구소. 예, 예. 어떤 연구소? 의료기기. 의료기기 예, 쪽이요? 예. 그래서 지금 맡으신 역할이, 캠프 내에서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캠프에서는 그 국민참여정책본부라고 해서요. 네. 국민명령 1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명령 1호. 예.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8월 23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8월 23일. 예, 준비는 한 6월 달경부터 후보님께서 워낙 이 시민 동행 정치에 대한 이 해법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한 6월 달부터 이런 형태의 대선 캠페인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8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시민 동행 정치. 동행 정치. 예. 그게 뭐죠?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흔히 모든 정치인들이 소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뭐 트윗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트윗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뭐 박근혜 후보도 소통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하면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국민들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장을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국민명령 1호를 보면은 실제 거기서 이 결정되는 정책을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하면 첫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첫 번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국민들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준 정책을 이 실제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핵심 기조로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운영 기조로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시다. 네. 예, 벌써 막 본론으로 막 들어가 버렸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예, 이게 600, 1159, 1220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몇 개야? 추천이 많이 모자라. 이거 봐요. 2545. 추천이 많이 모자라. 이 추천할 때까지 다음 얘기 질문 안 할 수가 있어. 빨리 추천해 주세요. 예. 빨리 추천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추천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손방울님 감사합니다. 예, 2640. 보니까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막 섭섭해. 예, 손방울님, 눈팅을 어머님 감사하고요. 그쪽에 뭐예요? 이 아프리카 글씨 밑에 추천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는 여기를 딱 눌러봐요. 여기가 손가락 모양 나오지? 그걸 눌러. 그게 추천이야. 예, 별아리님, 천지간이님, 예, 빅토리님 감사드리고, 배트맨 연규사님도 감사드리고, 눈팅을 어머님, 산마루님, 우리 야생아님 감사하고요. 예, 너무 재밌어서 추천 안 했어요. 이런 분들 블랙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3시에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다는데 그 기자회견이 20분 강연에다가 질문 10개를 받는 거라래요. 근데 혹시 기자회견 하는 주소 알아요? 예, 주소 아시는 분 있으면 그거 좀 우리 시청자 의견에 올려주시고요.
바라삐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명령 1호,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갈 거니까 그쪽도 좀 올려주시고요. 예. 자,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께 섭섭하다고 전하면서, 예, 강CW님 감사드리고요. 자, 좌우지간 지금 한 3,000 네. 몇백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아, 네. 그 인사를 본격적으로 좀 다시,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예. 예, 다시 시청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캠프 국민참여정책본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시민 동행 정치의 주요한 한 플랫폼으로 지금 망치부인님 채널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시는 그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4일 날 이 방송과 인터넷 이 생중계를 통해서 후보님께서 직접 이제 이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 속에서 인터넷 생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님의 이 주요한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많이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24일 날 하시겠다는 네. 행사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도 타운홀 미팅이라고 했죠. 그래요? 이게 이제 2008년도 미국 대선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주요한 소통의 창구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소통의 어떤 이 형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이게,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요, 그냥 간담회랑도 비슷하고요. 이제 원래 타운홀이라는 게 옛날에 미국 예전에 한 타운의 모든 주민들이 이 타운의 주요 의사 결정의 과정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무언가 이 마을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런 역사적 전통들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이제 SNS하고도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소통 수단이었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많이들 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한 1,00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적은 인원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참여 인원의 대표성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은 실제 이 타운홀 미팅식으로 충분한 대화가 안 되죠. 1,000명이 참여했는데 1,000명하고 다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또 치우쳐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에서는, 인터넷 생방송하고, 그 다음에 SNS, 그러니까 온라인의 모든 채널들을 좀 같이 대화하는 창구로 삼자.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을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후보가 지금 여러 의견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직접 보시고, 현장에서 즉석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소통 채널로, 타운홀 미팅을 기획을 하는데요. 성격은 그렇고, 저희가 정식 명칭은, 타운홀 미팅, 미국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서 문재인의 동행이라는,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동행이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동행. 네. 문재인의 소통 방식 동행. 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 문재인의 소통은 동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돌아오는 24일 날 처음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24일 날 처음 시작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이제 24일 행사가 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이게 이제 그동안 국민명령 1호에 한 1,800건이 넘는 정책 대안들을 국민들이 해주셨습니다. 1,800건이 넘는 국민들이 해주셨고, 어저께 이제 모바일 그 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쉬워지셨고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 어떻게 접근하는 건데요? 일단 네이버에서요, 국민명령 1호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네이버에서 예, 국민명령 1호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오죠. 카메라가 어디 있죠? 예, 요게 이제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이게 뜨고. 예, 거기다 이제 정책 제안하고, 예. 뭐 투표하고, 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24일 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안해줬던 국민들,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총취합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이라든가 그 SNS 통해서 의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요런 이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24일이 그래서 이제 가장 관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서 또 실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후보님의 어떤 그 정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이 성과에 따라서 그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의 동행은 좀 광범위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별로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유동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지금 있을 예정인데 안 보셔도 되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그렇죠. 보시죠. 예. 예. 같이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깜장색이지? 오마이TV다. 정현순 변호사도 저쪽에 자리입니다. 네. 보이고요. 지금 안철수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준비가 되는 김민전 대로 경희대 바로 교수가 기자회견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정래 소설가 예, 조정래 장관 옆에. 정리 옆에 예.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조정래 시고요. 예. 주로 전문 학계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또 원장님 올라와 주시기 시민사회 바랍니다. 예, 인사들이 정동윤 총망라된 고문님 보시기 정치인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정치인은 안 보여요. 안철수 원장님. 오늘 수화는 이민원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안철수 원장께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저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 아시죠? 그동안 제 답을 기다려 오신 여러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업인과 교수의 삶을 살아온 저로는 국가 경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결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만난 어르신, 명예퇴직을 앞둔 중년의 가장, 그리고 또 30대 쌍둥이 엄마 같은 많은 이웃들을 뵀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한 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저소득층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스승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하셨습니다. 또 한 번도 정치에 발을 딛지 않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제게 지지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치를 다르게 해보자.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가 절대로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당선 여부보다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건 위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고 저급한 흑색 선전, 이전 투구를 계속하면 서로를 증오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반으로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 절반밖에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음 5년도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과 사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후에도 승리한 사람은 다른 후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패배한 사람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여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것도 같이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 대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데 막상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정치라는 험한 곳에 들어가 괜히 만신창이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 대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힘만으로, 한 사람의 힘만으로 5년 만에 모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현명한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커다란 시스템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 지식 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이와 같은 것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5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안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내년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물줄기는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힘을 합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중심경제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 제 정책 비전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부터 국민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 두렵지 않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사람의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원장님께서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마도 미래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인 만큼 다양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질문하십시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말씀하신 게 정치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 수행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장님께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언제 좀 하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각기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인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치 경험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열망들이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정치 개혁, 그리고 새로운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 경제, 그리고 또 디지털 마인드와 수평적인 리더십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제가 직접적인 정치 경험은 부족하지만 대신에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IT 분야, 의학 분야, 경영 분야, 그리고 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정치를 하는데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앞으로 기회를 봐서 예를 갖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SBS 손성민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SBS 손성민입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계셨겠지만은 앞으로 더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눈앞에 놓인 과제,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 교수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는 단일화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N 이성식 기자 질문해 주세요. MBN 이성식 기자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에는 그런 유럽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안철수 원장께서 과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국내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한 그 정부의 부처 내지는 한 사람의 결정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릴 문제면 이미 현 정부에서 풀렸겠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예전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정부 그 구조를 보시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 내지는 정부 부처에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렇게 분산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은 열심히 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는 풀리기가 어렵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종의 그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라는 말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모으는 그런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수평적인 리더십,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21세기에 디지털 마인드, 이런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평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들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대부분 그런 쪽 방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세요. 요 앞에 계시네요. 첫 번째 줄에.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오늘 그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바꾸자 이런 제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그 지난해 9월에 원장님께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성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방금 답변 중에 그 단일화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단일화 논의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말 대선까지 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민 통합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회 문제가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실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렇게 보시면 먼저 국민이 나오고 그 다음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이 대통령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순서대로 의미 순서대로 보면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첨단에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대통령은 실행할 따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정당, 한 정권이 풀 수 없는 문제들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은 요즘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 강조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선거 과정부터 정말로 정당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자, 그런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안 드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이제 두 후보께 제안을 드렸는데요. 만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겠습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저 가운데 계시네요. 경향신문 장은교입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러면 새로 함께 하시는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의 정당과 힘을 합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대선에 만약에 패배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것을 결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정치의 중요성은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게 보낸 기대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 첫 번째는 양 정당도 제대로 된 그런 개혁, 위인위를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일단 여기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로 한 이상 결과와 관계없이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유병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원장님, 저는 정치 질문 말고 정책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인데요. 안 원장님께서 최근 책을 내신 거를 보면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어떤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어떤 기업 집단법 논의라든지 어떤 보편적 증세 논의에 있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포함한 경제 민주화 관련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행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정책 행보에 대해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민주화가 짧은 이런 문답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이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 개혁.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재벌의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도 더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것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둘은 자전거의 바퀴 두 개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끊임없이 성장 내지는 일자리 쪽이 창출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쪽으로 가고 다시 또 경제민주화와 이런 복지가 사람들의 정말 혁신적인 창의성을 자유롭게 풀어넣어주면서 그것이 다시 혁신경제로 이전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빼고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바퀴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네, 제가 너무 가운데로만 가고 있어서 KBS 김도건 기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KBS 김덕원 기자입니다. 지금 가장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단일화론인데요. 그래서 단일화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일화에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는 이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 동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기에 반응이 어떨 때 단일화에 임할 수 있다라든 그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 교수님께서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권이 정말로 진정하게 변화와 개혁을 했는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가 승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쪽에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면 결국은 공은 그런 과실은 주인인 국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프레시안 곽대웅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프레시안 곽재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과 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 못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저는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공은 계승하고 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는 중요한 것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일종의 권위주의 타파, 그게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을 들고 싶고,
과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재벌의 경제 집중,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그건 굉장히 그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박주은 기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주은입니다. 안 원장님께서는 방금 이제 네거티브 선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안 원장님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있고요. 또 앞서 금태섭 변호사님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 같다고 또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할 생각이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네거티브, 악의적인 흑색선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 최악의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몇몇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머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만약에 그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로서의 저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권력의 남용의 최악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본 세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아까 내일신문 김상범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이쪽 오른쪽에. 네. 네, 저 내일신문 켜져 있어요. 내일신문 김상범입니다.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시는 안랩 이사회 의장직과 서울대 교수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서울대 대학원장직 그리고 안랩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가진 나머지 안랩 지분 절반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질문을 더 받고 마감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조은영 기자가 제일 오래 손을 드셔서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CBS 조은정입니다.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게 돼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지금 라이벌 관계로 삼각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에 대한 평소에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 최근 역사 인식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정당에 대해서, 정당 입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신당 창당과 그리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둘 다 열려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마 각 후보들에 대한 장단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면 오히려 제 답변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양쪽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말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인 고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그 본인이 가지신 정확한 생각을 밝히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마무리해서 한번 좀 덧붙이실 말, 빠뜨리신 말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경제 이가은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문지웅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늘 출마 선언 이후에 안 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12월 19일까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임하실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계속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시점에 대한 데드라인 같은 것을 따로 정해두신 게 있는지,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고민을 끝내게 된 가장 큰 기점이라든지 계기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도 이제 제 담당하신 기자분들이 아마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괴롭혀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특히 이제 지난 2달 책을 내고 2달 동안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양대 정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썩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직을 노리고 정말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면 모든 일정들을 아마 공개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촌, 그리고 정말 실직자 가장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닐 때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해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기자분들이 와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면 그분들 주눅 들어서 절대로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신 여러 기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비공개로 그분들을 만나니 그분들이 정말로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력을 믿겠습니다. 아마 어디 가든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또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제 원칙, 그 2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을 못 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법 논하기는 이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2가지 원칙,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그 결심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문지웅 기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카메라 안으로 좀 들어오시고요. 네네. 잠깐만 제가 여기 네, 상황 네, 정리 네, 좀 할게요. 좋죠. 예. 자, 아까까지도 내 말 안 믿은 사람들 있지? 내 출마 선언할 거라 했는데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안철수는 자기로 단일화라는 거지 양보할 사람 아니라는 얘기 했지? 그 끝까지 안 믿었지? 나 마음 상했어. 내 안철수 오늘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믿고 계속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한테 지지해 줄 거다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자,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못 알아들은 거야? 뭐? 질문하고 맞는 답을 난 못 들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뭐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여전히 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자가 묻는 말에 동문서답이야 진짜. 동문서답이고 말 돌리기고, 예, 논점을 피해가고.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단일화에 대해서 4번인가 질문이 나오는데 끝까지 저렇게 대답 안 하는 거. 나는요 오늘 저 인터뷰 결과 굉장히 무서운 후폭풍이 불 거라고 봐. 사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단일화 전제하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이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똑같다. 똑같이 훌륭한 분이다. 누구야? 안철수가 반박근혜가 분명하다는 거. 누구야? 안철수가 반박근혜가 분명하다고 누가 그랬어? 반새누리 입장이 분명하다고 누가 그랬어? 나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요. 내가 여기 지금 저기 손님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고, 좌우지간 오늘 나는 무척 실망했어. 나는 무척 실망했고요. 이건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단일화 안 하고 독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핑계는 국민에게. 국민이 동의하겠냐? 지금 국민 대다수가 단일화를 원하는데 끝까지 대답 안 하잖아. 저거는 단일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야? 나는요 앞으로는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 우리 야권 후보다 그 말 취소해요. 나는 이거 안철수는 우리 야권 후보가 아니라고 봐. 오늘 기자회견을 듣고 나는 내가 볼 때는 안철수는 야권 후보가 아니야. 이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문제 있다. 두 정당의 양비론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중간자이지 야권 후보가 아니에요. 반박근혜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봤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지금 망치 부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망치 부인 말이 맞다,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예. 이거 다수가 지금 그지?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처럼 느낀 사람이 더 많은 거지? 이거 봐. 어우,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예. 지금, 왜 얼지도 않아. 어떡하면 좋아. 얼리기가 안 돼. 그만! 됐어, 이제 그만! 진정들해! 방송이 끝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방송이 돼요? 방송 돼요? 지금 방송 돼요, 안 돼요? 방폭이 된 것 같은데? 그치? 방송 돼요?
광폭됐어. 예. 자, 여러분, 봐요, 기자들이 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4번을 했겠어? 바보야? 기자들이 왜 4명이 똑같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했겠냐고. 그걸 보고도 모르겠어? 기자들이 왜 계속해서 똑같이 4번이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안철수가 지금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힌 거야. 5번이에요? 이걸 보고도 지금 편가르기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건데? 나 진짜. 자, 나는요, 이게 됐어. 아까 내가 정한 대로, 솔직하게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철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예. 나는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는 마음이 있고, 야권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늘 이걸 뭐라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안철수가 단일 후보란 느낌을 야권 후보란 느낌 못 받았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가운데에서, 소위 법륜이 이야기했던, 법륜 스님이 계속 주장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너무나 극좌 구구의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러니 가운데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야. 한나라당도 문제 있고 민주당도 문제 있다. 그래서 자기는 독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봤어. 예. 나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요, 더 이상 안철수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안철수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안철수 씨한테 직접 가세요. 안철수 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안철수 씨한테 직접 가세요. 저는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나만 소통 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자,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예, 분위기를 좀, 예, 죄송해요. 처음 뵀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무슨 노래를, 너무 화난 나의 심정이야. 일단 어떤 유언? 일단 제가 좀 감정을 좀, 아니, 그러니까 연대를 하는 거는 캠프에서 알아서 하라래. 알아서 하세요. 예. 연대할 여지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캠프 차원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 아니, 5번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못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지금 본방이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예. 지금 나의 본방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채팅창이 나가버렸어. 예, 본방에서 지금 글 쓰셔도 제가 못 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되는구나. 모바일로 보고 있어. 모바일로. 예. 그쵸? 예. 그 안철수 지지자들은 딱 한마디밖에 못해. 안철수 업. 그지? 안철수 업 말고 설명을 해봐. 안철수 입장을 한번 설명해봐. 안철수 업 말고. 안철수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안철수가 오늘 안철수가 오늘 뭐 야권 단일 한다 그랬어? 예. 안철수 업 말고는 못해. 딱 보니까 박근혜 만세하던 애들인 것 같아. 예. 자, 네. 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우리 이제 오늘 하기로 한 이야기 합시다. 네, 죄송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문재인 후보 그 캠프에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맡으신 일이,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제 팀장님이시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타운홀 미팅이라는 소위 오바마의
선거 전략을 한국식, 우리식으로 적용한 시민 동행 정치라는 것 지금 기획 중이시고 네. 그 첫 시간이 24일 돌아오는 월요일 낮 2시 네. 월요일 낮 2시에 어디에서 있을 예정인가요? 그건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예, 그 예. 홍대 쪽에 그 소극장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그 행사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홍대 쪽에 있는 소극장에서 그러면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장 참가 인원은 저희 국민명령 1호에서 글을 써주셨던 분들 중에 네. 문재인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시민 멘토. 네. 잠깐 설명드리면은 박근혜 후보는 멘토가 없죠. 측근도 뭐 조언하기 어렵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 좀 전에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한 자랑이 뭐냐면은 전문가 멘토들이 한 300명이 있다. 주변에 뭐 조국 씨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안철수 후보의 인재 풀이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수만 명의 시민 멘토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멘토는 시민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국민명령 1호에서 그 시민 멘토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0여 분 정도 한 열흘 만에 좀 그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그 일반 시민들이죠. 뭐 해외에서도 가입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평일날 2시라서 대부분 직장인들이라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한 50분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네, 거기서는 소규모인데 결국은 그날 행사의 메인은 망치 부인님 방송 이거죠. 그래서 뭐 3, 40명하고 대화하는 걸 보여주기 한 게 아니라 이 망치 부인 방송과 더불어서 여러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실제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그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메인이 이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방 시청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날 일단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참여해서 이제 채팅장으로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행사가 뭐 5시간, 6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보님과 망치 부인이 직접 연결을 해서 여기 우리 이 채팅방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가지고 후보님한테 질문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못 봐요. 그래서 네. 채팅창으로도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시고 저희가 당일날 이 SNS 채널을 열을 겁니다. 그래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국민명령 1호 아까 보여줬던 모바일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무 때서나 거기서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또 현장에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후보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러니까 일단 방송 참여해 주시면서 모바일이나 PC에서 국민명령 1호의 정책 제안들이나 의견들을 좀 활발하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계까지는 해드리겠는데요. 그 후보님한테 무슨 질문하고 이런 거는 저 자신이 없는데. 뭐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여튼 저희 방송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방송 리스트를 검색하면 네. 이렇게 중계방이 쭉 뜹니다. 예. 그러면 그날 당일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좀 나눠가지고 지금은 좀 비상사태라 많고 보통은 그렇죠. 한 4개 정도면 많이 뜬 거예요. 그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따로 홍보도 하고. 예.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중계방을 지금 현재 우리가 4개밖에 없었고 4개밖에 못 보는데 나머지 것까지 알아서들 보시면서 거기서 취합하시고 저는 다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그날 질의를 받습니다. 트윗과 페이스북 국민명령 1호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니까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명령 1호 사이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포털 창에서 국민명령 1호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이 있으니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정책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1800건 넘게 정책들이 시민들이 올려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후보
자유롭게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 본인들이 느꼈던 뭐 생활상의 요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올려주시면요, 저희들이 반영해서 24일 날 다는 못하겠지만 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후보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명령 1호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책 제안인데 뭐 정치인들이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국민명령 1호를 그 대선 전에 그 결정을 후보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죠. 뭐냐면 일단 지금은 10월 말까지 예선전입니다. 이건 공모전인데요. 예선전을 해서 18개의 정책을 뽑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그 추천하는 추천 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캠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박근혜류의 정책이 올라오는 건 또 차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 멘토단이라고 우리 캠프에 정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40점의 그 점수 포션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추천 점수 60점, 전문가 점수 40점 해서 18개가 결정이 되고요. 이 18개를 가지고 그때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대국민 정책 발표회를 이 18개의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 멘토단들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 열흘 동안 투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1등으로 공모가 되는, 당선이 되는 게 국민명령 1호입니다. 그거는 후보께서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아마 2월 25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2월 25일.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쭉 보시다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극장 이런데 여성 화장실 변기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올라와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극장을 가보면은, 끝나면은, 남자들은 계속 빠지는데, 남자 변기수가 30개라면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가 1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막 10분, 15분씩 기다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 차이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의 반영들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명령 1호를 통해서 이루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여성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겠습니다라는 공약 발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데이트 나가서 남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그렇죠. 가방 들고 서 있는 이유가 여성 변기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결국 남녀의 공동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정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투표해서요.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국민명령 1호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국민명령 1호가 되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요? 제가. 아니, 뭐, 이제, 후보의 중요한 어떤 이 정책 비전이나 이런 거는 이미 공약화돼 있고요. 거시 정책이나 담론이나 이런 거는 이미 정리가 돼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새로운 정치의 좀 새로운 방식을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칠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국가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이런 방식들을 던진 거고요. 저희도 좀 진행하면서 불안하죠.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국민명령 1호를 나름대로 이쪽 캠프에서 뽀대나는 걸 준비해 놓고 마치 국민인 척 올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이슈화해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막 형식적으로 우리가 소통했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가령 이제 하다못해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더라도 짜여진 질문, 미리 주고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고 그러면 사실 그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직접 그럼요. 나오는 이야기를 증문즉답하고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후보가
수락 연설할 때,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게 사실 국정 운영의 어떤 큰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이게 우리는 보통 아마 이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만 느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그래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분이 오셨지만,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걸 듣고 그렇죠. 싶은 면이 예. 더 강해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1,800건이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한 70%는 이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 구상과 또 이미 발표된 것과 대부분 같은 기조의 내용들이에요. 국민들이 올려주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로 좀 검증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후보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정운영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24일 날도 주요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조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취합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질문을 해라 이거죠. 네, 한 10분, 질문하고 네, 네. 답변을 들을 수 그렇죠. 있는. 예.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님 측에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다 모니터 해놓고 그냥 아주 화면도요 고화질로 저희가 전송을 고화질이요?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행사의 메인은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들입니다. 그동안 이런 접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못 찾았던 거고 우리는 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높은 사람하고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 내지는 통화도 하지 않는다 게 삶의 철칙인데 제 유일하게 한번 빼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런 타운홀 미팅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여러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24일 날 성과에 따라서 확장성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24일 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참여와 열기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런 자리를 2번, 3번 가져갈 것이다. 네.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했던 행사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민명령 1호는 원래 사이트만 해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받고자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반응이 참여하면서 이게 새로운 것이다라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일부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확장력 있는 캠페인이 되겠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8월 17일 날 이 시민 블로거들하고 후보님하고 행사가 있었어요. 이날 후보님께서 국민명령 1호에 대해서 사이트도 설명해 주시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날 행사를 하고 사이트 개통하고 이제 후보께서 일단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나는 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또 캠프 안에서도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한 열흘 동안 또 많은 정책 참여들이 있고 해서, 이제 이게 확장돼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아까 그게 시민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캠프 알바인지, 그러니까 국민명령 1호는 검증이 바로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따로 회원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본인의 SNS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요, 페이스북으로 글 쓴 분들은 페이스북 본인 아이디하고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은 그쪽 페이스북에 가게 됩니다. 가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진짜 시민인지, 아니면 캠프의 누구인지, 저쪽인지, 이쪽인지.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거기다 썼다가 이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 알게 되죠.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진정성도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NS라는 이 디지털 기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기술력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이 아닌가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 행사는
어떤 오프라인상에서 500명, 1000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쵸. 온라인상에서 SNS나 트위터를 이용, 그러니까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방송을 네. 결합한 그렇죠. 한마디로 네티즌들과의 직접 소통. 그렇죠.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냥 공간만 자그마한 공간에서 만날 뿐이지. 그렇죠. 실제로는 이 네티즌과의 그렇죠. 소통을 직접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캠프 안에서도 1000단위 행사, 2000단위 행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분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주 적극적인 열렬 지지자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뭐 조직에서 또 일부 동원을 또 하실 거고 그래서 아까 안철수 그 후보죠. 후보 기자회견 때처럼 성격에 안 맞게 막 안철수 연호하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동원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문재인 연호하고 박수치고, 그냥 재미없는 말 해도 막 박수치고,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그 형식적인 행사를 하느니, 얼마 남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사람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그 행사가 대선 캠페인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게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실질적인 지지층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바람은 그거죠. 24일날 행사를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여러 채널 통해서 시청을 했어요. 근데 2만 명 중에서 했는데 한 2, 3천 명이 본인의 SNS 계정으로 또 국민명령 1호에 그 행사에 대해서 느낌도 올려주시고 뭐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반응이 온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성공인 거죠. 실질적으로 소통을 후보님께서 이제 하시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이고 그런 기운으로 이번 대선 캠페인을 치르자.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사실 문재인 후보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이 네티즌들의 국민 참여단, 국민 경선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후보가 됐고 또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그렇죠. 직접 소통.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의 사회 학원 강사를 할 때도 보면 과제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한 그렇죠.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막 실명제 해라 뭐 그렇죠. 댓글 달면 조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면 다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회선을 깔고 노무현 정부가 소통을 열었다라면 그걸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정책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또 도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그 공유와 개방, 참여의 정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 뭐냐면 참여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을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하게 가지셨는데 디지털 기반 기술이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SNS가 활발하게 벌어지기 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웹 1.0이라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막 의견들이 주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한 4, 5만 명이 참가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자체가 폐쇄적 공간이 되고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 근데 이게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죠.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주권도 그만큼 이제 커지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새로운 정치의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뭐 당이론적으로 중요하다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었고 그걸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명령 1호입니다. 그래서 국민명령 1호가 단순히 뭐 그냥 사이트 하나는 아니고요. 저희는 국민명령 1호에 2만 명, 3만 명이 들어와서 노는 거를 원하질 않아요. 그냥 잠깐 시간 나실 때마다 글을 써주시면은 국민명령 1호에 숨겨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윗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의 트윗 로그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십니다.
그분이 팔로워가 10,000명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면 국민명령 1호에 정책 제안을 하는 순간 그분 트위터에 동시에 글이 뿌려집니다.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시태그라 그래가지고 왜 오바마가 연설 한번 잘하면은 해시태그 붙어서 오바마 해서 막 700만 건 터져서 SNS를 장악하고 이런 전략들을 했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민명령 1호에 트윗 아이디 가신 분이 쓰시면은 바로 트윗에 이제 노출이 되고요.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00명의 이제 팔로워들한테 노출이 되죠. 이분 중에 0.5%. 뭐 한 50명 정도가 RT를 한다. 그럼 또 이분들 이런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저희는 후보님께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1차원적인 걸 가지고 SNS에서 도배질하지 마라. 그게 먹히겠냐. 문재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과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실제 캠페인 내용으로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시태그 국민명령 1호라는 게 트윗에서 지난주에 3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국민명령 1호가 활성화되면은 그런 전략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월 말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SNS, 특히 트윗은 모든 가입자들한테 한 번씩은 국민명령 1호라는 캠페인 정신이 노출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방에서 국민명령 1호 사이트 한번 연결 좀 해주시고요. 각자 이제 그러면 트위터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글 쓸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소통하는,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거의 뭐 총선 즈음에 결정이 된 거죠? 출마할 거란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 또 그 후보로 결정되기까지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네티즌들의 힘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는 받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아직 그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국민들 속에서 그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정책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네티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 팀장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행사가 24일 돌아온 월요일 날 2시부터 24일 월요일 날 2시부터 타운홀 미팅이 오프라인상의 만남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적고 한 50명 정도만 만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유창선 박사님 망치부인 방송, 문재인 T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곰TV도 생방송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뭐 오마이 TV 협의 중이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최대한 다 동원을 해서 인터넷 그럼 네티즌들은 굉장히 여러 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그 채널들은 이 망치부인님 채널하고 유창성 박사님 그러니까 후보하고 연결하는 채널은 일단 2개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방송만 송출해줘서 참가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와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날, 돌아오는 24일 낮 2시랍니다. 어디서든지, 모바일로도, 우리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컴퓨터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접속하면 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내용이 곧바로 이 문재인 캠프에서 그 내용을 같이 읽고 소통하고 이것도 우리 후보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중계방을 다 보셔야 돼요. 네네. 최대한 그날 행사장에 그 모니터를 해서 중계방들을 다 띄워놓을 겁니다. 중계방들까지 다. 방송을 다 띄워놓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떨 땐 너무 빨리 가서 좀 저희가 캐치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채팅창도 이용하시고요. 국민명령 1호 내용으로도 사이트로도 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이 시청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 전략의 핵심하고 좀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 같다 요 말씀을 잠깐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뭐 지역의 문제나 연령의 문제로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명령 1호를 준비하면서 먼저 일단 이번 대선 전략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략의 핵심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지역의 문제는 뭐 한계는 있지만 많이 극복이 좀 되었었고요. 일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은 이번 대선 승리가 참 불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이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점검이 됐고, 이건 후보님께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하셨고, 그렇게 정치를 입문을 하셨고요.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투표율을 70%까지 올려내지 못하면은 단일화가 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기기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그러면은 전통적인 대선 캠페인을 봤을 때 과연 20대에서 40대를 어디 가서 만날 거냐. 뭐 홍대 카페에 가서 만나면 그게 만나는 건지, 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발표를 하면 그게 만나는 건지,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20대에서 40대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이번 대선에 바람을 일으키고 문재인의 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참여가 안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대선 승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시청자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이 포인트는 20대에서 40대다. 20대에서 40대 중에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날 거냐? 이미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유비쿼터스가 됐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참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후보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20대에서 40대, 여기를 전략적 포인트로 두자.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SNS 전략도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본인의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이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저희 문재인 캠프는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후보 플랫폼에 사람들을 긁어와서 동원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지지자 한 사람들, 오늘 6,000명의 시청자들이 보면 이 6,000명의 시청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정치 철학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분들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리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민명령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 범위들을 넓혀낸다면은 반드시 저는 20대에서 40대 붐을 일으켜낼 수 있고, 지금 한 가지 앞에 과제에 있는 안철수 문제를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소통에 대한 아이콘, 그 다음에 그 아이콘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동안의 강연 정치로 수평적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철수 현상의 핵심인데, 이제 이분이 후보가 돼서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서도 계속 40-50명의 기자들 앞에서만 메시지로만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기가 그런 이 소통 채널들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 거기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이런 정치 행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앞으로의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경쟁의 과정에서도 이런 유비쿼터스 안에 있는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은 판가름 지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가 국민명령 1호를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대들은 사실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다 나쁘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하고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그러니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안철수는 뭔가 새로워 보인다. 근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뭐가 새로운지는 모르지만 일단 새로워 보인다라는 그 막연한 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안철수하고 소통을 해봤냐? 그럼 강연 들은 게 다야. 일방적으로. 일대 다수를 강연 들은 게 다지만 자기는 소통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이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가 이 소위 20대들의 의견을 듣고 20대에서 40대.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그 20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소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벗어나면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본 겁니다. 가능한 가급적 후보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 두 번째는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뭐 제안만 하고 말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무언가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진정성을 저희들은 두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첫 시작이니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또 보강해서 또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신다면 이런 방법, SNS를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오진 못하겠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 뜻을 이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그리고 또 그 합리적 비판, 그리고 또 격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주신 우리 김봉준 팀장님, 문재인 캠프의 국민명령 1호 책임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우리 김봉준 팀장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간에 인터뷰 보시느라고. 네네. 뭐, 저도, 바쁘신데. 잘 봤습니다. 24일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네, 그건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하고 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